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치 클리핑 364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자 평택 지역위원장이신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폭우에 의해서 폭염으로 우리 국민들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참 우리 윤석열 대통령만 이렇게 그 국민들과 시민들의 아픔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또 우리 국민들을 한 번 더 도탄에 슬픔에 빠지게 하고 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국정 기조 바꿀 수 있도록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강하게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이런저런 얘기들 재미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개그맨 노정열 개그맨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윤석열, 오세훈이 하는 걸 보면 문재인, 박원순 두 분이 얼마나 잘 하셨는지 정말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아무튼 자기 말대로 조합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뛰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진행할 다굴 개총수입니다. 요즘 절을 까면 돈을 번대요. 그래서 절을 까는 게 유행이 됐습니다. 다굴이 다굴 개총수. 간만에 나온 용어네요. 네, 먼저 어제 비가 엄청 많이 오고 또 이틀 거의 막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그 비 피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왜 한숨을 쉬시죠? 진짜 한숨이 나오죠. 뭐 오늘 제목도 너무 기가 막히게 뽑았는데. 북도발엔 만취, 산불 땐 축구 관람, 폭우엔 퇴근. 어쨌든 이거는 잠시 후에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고요. 먼저 김현정 위원장님 위원으로 할까요? 아니면 지역 위원장님이라고 부를게요. 예, 위원장님이 맞죠. 예. 위원장이자 비대위원 두 개 뭐.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한테 얼마 전에 김건희 씨 그리고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 공사 의혹 국정조사를 민주당에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 할 계획이다.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민주당이 늘 지금 말로만 하고 머뭇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진행 상황 좀 알려주시죠. 저도 늘 이 방송 나오면 검토하고 있다 얘기했다가 우리 곽쌤이 저희가 검토하는 건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네. 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늘 제출하려고 했습니다. 예, 했는데 할 거예요. 하기로 했는데 오늘 이제 폭우로 이제 국민들 많이 이제 힘들어 하시니까 그 내일까지 또 폭우가 또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죄송한데 마이크를 이쪽으로 좀 그거는 그거고 사실은 옮겨주세요. 예. 폭우에 대한 거는 그것대로 평론하시고 사실 뭐 하나 때문에 하나가 밀리기 시작하면 이게 그래서 1년이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이제 월요일 강복절이라서 화요일 경에 신청하는 거로 이제 그것까지는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됐어요? 예, 예. 와. 다만 이제 우리가 169석이잖아요. 이제 국정조사가 하려면 제적 4분의 1이 발의하고 제적 과반이 찬성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해도 충분히 다 요건은 충족이 되는데 좀 더 야권들의 같이 이제 그 연대 속에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정의당하고 뭐 그 기본소득당 그리고 시대전환 그리고 이제 무소속 의원이 한 5분 계시거든요. 그분들까지 지금 같이 접촉하면서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좀 한 상태이고 오늘 중으로 답변을 준다 그랬습니다. 아마 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들고요. 이제 다만 이제 지금 국회 운영위원회 있잖아요. 네. 국회 운영위원회 이게 우리가 국정조사 요구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국힘당 사정으로 운영위원장이 저희 원내대표가 맡고 있는 거죠. 그렇죠. 권성동. 네. 근데 지금 그거 통해서 대통령실에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열리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저희가 당연히 이제 요건은 충족이 되기 때문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 이제 게시가 될 것인데 다만 이제 그 국정조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조사위원회를 이제 조사위원회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작성하게 돼 있거든요. 이때 여야 협의로 하게 되어 있는데 또 분명히 국힘당에서 이거 또 이제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거거든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야 협의로 어떤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그러면 일단 증인 채택 문제가 가장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출석하라. 저쪽에서 그럼 반대하면 못하는 건가요?
협의가 안 되면 못 하는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정조사를 네네. 이제 전 국민이 이제 진행하는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그런 과정에서 국정조사의 핵심 저 대상이 김건희 여사인데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불응한다든지 국힘당에서 계속 방어한다는 모습을 보이면 그 자체가 오히려 민주당이 나쁠 건 없네요. 예, 그렇게 국정조사 생각하고 요구한 진행하는 거에 거죠. 대한 그거에 대한 소기의 그 이상의 저기 목적을 달성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란다. 김건희 씨가 제가 증인 채택이 되더라도 안 나와요. 벌금 내고 마는 그 현행 법이 500만 원인가요? 뭐 강제 구인 이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계속 국정조사 요구를 하면 저쪽에서 뭐 방해를 하고 그거 자체가 민주당에는 나쁠 거 없다. 어쨌든 네. 민주당이 이거는 전당대회 기간이지만 할 건 비대위에서 똑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같은 경우도 그 탄핵 소추를 했을 때 헌재에서 받아들일 거냐 말 것이냐 이거를 선단해 가지고 안 받아들였으면 뭐 저기 또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를 계산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럼요. 사실은. 네. 그랬기 때문에 일단은 선제적인 대응을 재빠르게 하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국민들의 그 여론을 우리 편으로 같이 수렴해 나가는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놈의 폭풍, 그놈의 후폭풍.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20대 후반대, 60대 심지어 70% 부정 넘는 것도 그러니까요. 있는데 예. 국민의 여론이 이럴진데 지금 국힘과 민주당의 여론조사가요 조금밖에 차이 안 나거나 제일 많이 나는 게 한 10% 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일을 또박또박 할 때 제가 보기에 한 20% 가까이도 우리 민주당이 지지율을 선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리를 해보면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 공사 의혹이나 그다음에 특혜 채용 그리고 그 가운데 김건희 씨가 어떤 연루돼 있다는 의혹들 이거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17일 경에는 한다. 예.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그 17일이 예.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되는 날이에요. 예. 100일 날 선물을 좀 드려야죠. 멋진 빅 그래서 선물이군요. 이제 16일 날도 우리가 이제 저 취임 100일 관련된 이제 국회 토론회도 예정해서 100일 동안의 실정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하기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만들고 예.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반드시 이거 해야 될 겁니다. 미운하고 오나 그래도 100일 선물은 챙겨주는 게 예의죠. 여야 할 것 없이. 그래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100일 날 취임 선물로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오늘 여러분들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80조 이게 개정 논란이 일부 조중동에서 이게 이명박 그 방탄 프레임을 적용해 갖고 이재명 방탄용 당원 개정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확히 팩트 체크를 좀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건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용 당원 개정이 아니라 이거는 잘못하다가는 검찰이나 국힘당에서 또는 저쪽 민주당만 고발하는 고발러들에 의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붕괴가 될 수 있어요. 이러다가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이재명을 위한 게 아니라 민주당을 위한 저는 당원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께서 이 박용진 후보가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내부 총질을 일삼으면서 이 당원 개정에 대해서 굉장히 뭐 이재명, 완전 제명시켜야 되겠네. 조중동 논리를 그대로 전당대회에서 떠들고 있는데 이건 완전 해당 행위인데 이거에 네. 대해서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 좀 어떻게 정확한 팩트를 좀 짚어주시죠. 예. 제가 이 비대위에서 이 논의하는 과정들을 같이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과정을 잘 알고 있고 그렇죠. 오늘도 뭐 동아일보 등에서 기자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 사실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방송에서도 저희가 그 얘기를 좀 했었죠. 근데 제가 끊임없이 계속 이게 무슨 방송 토론회 보면 주제로 항상 오늘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요. 또 전당대회 있는 내내 계속 이 프레임을 가지고 네네. 이재명 뭐 방탄 프레임을 계속 씌워서 이건 명확하게 그 일단 팩트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게 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방탄용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한번 좀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일단은 그 전준희가 그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죠. 전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당 대표를 뽑잖아요. 네. 그 당 대표 뽑을 때 이제 당 대표만 뽑는 것이 아니라 그 17개의 시도당 위원장도 뽑잖아요. 그때 그렇죠. 뽑고 그 다음에 그 전에 253개의 지역위원장들도 그렇죠. 뽑아요. 네. 그 지역위원장 먼저 뽑고 시도당 위원장 뽑고 네. 최고위원과 당 대표를 뽑는 이 과정이 이제 전당대회 과정인 결국은 거거든요. 그 과정이 나중엔 중앙위원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건데
이 전준위에서 그 당원 당규를 재개정을 해요. 그때 2년에 한 번씩. 그래서 항상 우리 그 당원 당규집 보면 재개정 날짜가 그 전당대회 날짜에 맞춰져 있어요. 그게 그런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갑자기 개정하는 게 아니라 2년마다 한 번씩 당원 당규를 개정을 한다. 예. 시대에 맞게. 예, 그 선거 있을 때 그때 맞추는 거예요. 전준위가 그때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전준위에서 이미 그 조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예, 게 예. 있어서 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박용진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도 그럼 이미 7월 달인가 제 기억이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안 여기 나는데 나오셔서 말씀하셨었어요. 예, 그래 7월 달인가 그래서 전준위에서 그 초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물론 요 조항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이제 그 개정할 조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해갖고 그 개정 안에 대해서 비대위에 올렸었고요. 네. 그 비대위에서도 비공식적으로 논의를 했고, 근데 이제 그 문구라든지 이런 표현들 그런 걸 가지고 다시 이제 전준위에서 다시 성안을 해서 문구 성안을 다시 해가지고 비대위에서 이제 그거를 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8월 16일이에요. 네. 8월 16일에 전준위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전준위가 초창기에 왜 그 전당대 룰을 막 결정할 때는 매일 회의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게 다 세팅되고 이제 8월 초부터 전당대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이렇게 네. 당대표 선거가 예. 그 이후에는 사실 전준위가 열리지 제대로 저 매일매일 열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일정이 8월 16일에 잡혀 있는 거고 8월 16일 때 그 당원 80조에 대해서 네. 명확하게 그 문안을 만들어서 비대위에서 이제 승인하기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미. 이재명 의원이 출마도 전에 그럼요. 사실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박용진이 팩트 체크해서 틀리는 게 이미 비대위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 도전한 선언하기도 전에 먼저 이런 당원 당규를 수정하려고 했었다가 팩트죠. 네, 그리고 이 조항이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만들어졌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때 그때는 사무총장을 총무본부장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최재성 정무수석이 그 당시에 그 총무본부장이었잖아요. 그 최재성 그 전 의원조차도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그 당시에 만들 때에도 자기는 반대했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이게 애매모호하고 이게 나중에 악용 가능성이 대단히 있다라고 반대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도 만들어질 때부터도 찬반 그런 이유들이 있었던 그런 조항들인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번에 전준위에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내용을 들여다봐도 네. 이게 그 내용을 제대로만 이해를 한다면 이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방탄용이 아니라는 거는 확인이 돼요. 어떤 면에서? 제가 그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80조 1항에 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뇌물,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가 됐을 때는 당직이 정지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당직이 정지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예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뇌물,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가 고소고발돼 있는 뭐 저쪽에 지금 정치보복성이 대단히 강하지만 그 중에 요 세 가지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일단 금융부패인데. 예, 일단 거기에 이재명 후보가 해당도 되지 않고 또 하나는 당직이 당연히 정지된 다음에 사무총장이 각급 윤리심판원에 이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재량 사항이잖아요. 사무총장이 이제 당직은 일단 정지돼요. 그 정지된 거에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다시 풀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역으로 해석해 보면. 근데 그게 사무총장의 재량 사항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사무총장 누가 임명하니까? 당대표. 당대표가 하잖아요. 그러면 당대표의 의중을 따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대나무로 확대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당연히 당대표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이재명 후보가 임명한 사무총장이 재량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역으로 그럼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나쁘게 그렇게 갈 수 있나요?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됐을 때 다른 사람 박용진 후보가 그럴 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걸 사당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정말 이재명 후보가 박용진 후보가 그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주장이지만 사당화 시킨다라면 사당화에 걸림돌이 되는 의원들이 기소되면 그 사람들 그냥 당직 정지시켜서 회복 안 시켜주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그래서 이재명 후보한테 당 대표한테 유리하게 하는 친명 소위 말하는 친명계 인사들이 그렇게 당했을 때는 그냥 재량으로 풀어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무총 통해서 네. 현재 조항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방탄용이라는 거는 현재 조항을 가지고 해석해도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사망에 보면 네. 그 이제 이 정치 보복이라고 판단됐을 때는 저 중앙 윤리심판원의 그 심판을 통해서 그 당직 정지를 풀어줄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윤리심판원은 보통 외부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율사들. 있고 주로 이제 저 법조 경력을 가진 분들이 해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는 대단히 정무적인 거고 정당 민주주의에 있어서 대단히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을 요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 법적인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정당 그 저 민주주의 하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판단을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의 최고 의결기관인 최고위원회를 네. 거쳐서 또 가장 최고의 그 의결기관이 당무위원회 있잖아요. 당무위원회. 네, 네, 우리 지난번에 전준위에서 그 룰 확정한 거를 비대위에서 반복한 걸 당무에 다시 뒤집은 적이 다시 있었잖아요. 뒤집었죠. 예. 거기에서 판단하게 하는 게 우리 당원들이 봤을 때 그게 훨씬 더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당의 정치 보복과 관련된 거를 외부 인사들이 들어와서 판단하게 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순서상으로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뭐 출마와 상관없이 이미 논의됐던 그런 내용이고 현재의 조항을 갖고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방탄의 내용이 아니다. 네. 그것도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 또 한 단계 더 나가 보면 그 정치의 사법화 당내에 그 문제도 지적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하자라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 내용만 이해해 보면 오히려 또 그게 상식적인 내용이고 오히려 지금 현재 보면 10명이 넘는 그 장관들 전직 장관들과 현직 의원들이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고소고발돼 있거든요. 수사받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산자부 장관 전 장관도 블랙리스트권으로 돼 배국규 있고 전 장관님. 최강욱 의원도 의원님도 지금 그렇고요.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다 지금 잠재적 대상자가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후보는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지금 범죄 저건 없는 거잖아요. 뇌물 현재 수사진 정치자금 수수 부정부패. 근데 예. 이 부정부패에다가 그냥 집어넣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뭐냐면 광범위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걸 또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국힘당도 있다 뭐 이렇게 또 자꾸 얘기를 하는데 국힘당은요.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강간 뭐 이렇게 등등 몇 개를 정해놓고 여기에 해당되면 당직 정지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아까도 했지만 그 뇌물,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해석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또 윤석열 정부가 지금 사정당국으로 해가지고 지금 정치 보복할 것이라는 게 누구도 지금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우리 야당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그 루트들을 만들어줄 필요가 우리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런 차원에서 이건 접근해야 될 문제다라는 거고 우리 비대위에서도 처음에 이제 그 소수 의견으로 혹시 이거 하면은 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보수 언론이나 국힘당 쪽에서 공격할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비대위 거의 전원은 이건 아니다. 이거는 우리 우리가 지금 그 야당이 되었고 또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정치 보복 프레임이 너무 강하게 지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번 새 지도부가 아니라 지금 비대위에서 이 문제는 매듭 짓고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결정한 거였거든요. 그렇죠. 이미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출마 선언하기도 전에 네. 문제점을 발견하고 2년마다 당원당규 개정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논의를 했던 상황인데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도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재명 방탄용 어떤 당원 개정이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뭐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고 먼저 중요한 것은요. 제가 이 당원 80조 이 개정은요. 이재명을 위한 게 아니라 민주당을 위한 개정입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누구나 검찰이나 저쪽에서 마음에 안 드는 민주당 인사들 고소고발해갖고 검찰이 수사한다 그래갖고 기소 의견으로 올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장 개혁적인 의원들이 아마 대상이 될 거예요. 그분들 다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서 올리면 당원권 정지. 그럼 그분들 내년은 공천 못 받고 저쪽에서 민주당의 선거 어떤 공천을 휘두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이거는 박용진뿐만 아니라 민주당 모두가 이 정치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그리고 박용진 후보가 이제 경선에 임하는 그 이제 그 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 꼭 좀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박용진 후보가 처음 정치를 민주노동당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민주노동당에서 대변인하면서 당시 노무현 정부 때 얼마나 노무현 정부를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그 많이 했는데 그때 저기 박용진 후보도 정과가 몇 개 있어요. 정과가 몇 개 있는데 사면했을 때 본인은 사면 안 해줬다 그래서 아마 그거에 대한 비판 논평도 내가 낸 거로 내가 기억하거든요. 그거를 지금 상황으로 빗대어서 보면 내로는 안 본인이 지금 현재 상대로 와서 이렇게 보면 본인이 대상이 인잖아요 당장.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그분 요즘 노무현 대통령 그립다 그러고 막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앞뒤가 너무 안 맞네요. 앞뒤가 너무 안 맞고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좀 하고 싶었냐면 네.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접근을 한다. 그리고 이제 박용진 후보가 우리 민주당으로 들어와서 공천받은 게 김종인 2016년 김동인 비대위 시절에 비서실장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천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번에 이제 박사님 하면서 따라다녔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대선 때도 계속 1위 후보인 이재명 그 후보 공격하는 그런 그 전략을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춰서 본인을 두드러지는 그런 방식으로 네. 반사 이익을 올리려는 그런 전략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한 20% 정도 지금 얻고 있는데 그 정도 이상으로는 갈 수도 없고요. 네. 나중에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20%에 다 또 빠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지속 가능한 전략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꼭 좀 하고 싶어요. 거의 루비콘 강을 건넜습니다 지금. 몇 차례 경고를 저희가 방송에서도 언행에 대해서 민주당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정당한 비판이어야 되는데 지금 뭐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을 정도니까 본인이 앞으로 남은 전당대회 몇 차례 있는데 자기의 실력을 보여야지. 내부 총질하면 당연히 표가 더 떨어져야죠. 그러니까 저 민주당 문화를 바꿔야 되는 게 이거는 분명히 내부 총질 해당 얘기자인데 조중동에서 소신파라고 해주니까 마구마구 떠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밖에 그 기운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되는 순간 중앙이 문제 뭐 여러 가지 해결할 것도 있고 이 컷오프제도 이거 왜 우리 집안에 리더를 뽑는데 밖에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웃긴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당원 당규 이 개정도 중요하지만 당원의 권리 참여 확대 이것도 반드시 이재명 의원이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박용진 같은 애들은 전당대회에서 볼 일이 없어요. 맞습니다. 조중동이 좋아하는 후보를 왜 우리가 맨날 이런 대통령 선거, 전당대회 당대표 이 당원 현재 민주당의 이 당원 당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박용진 같은 사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김현정 같은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고. 이게 제가 그전에 늘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같이 다 공감하는 내용인데 우리 민주당이 저는 지난 대선 지방선거의 패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보거든요. 평상시에 대선 지선을 승리할 수 있는 당의 체질을 좀 개선해놔야 되는데 모든 게 원내 중심으로 맞습니다. 결정되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게 지금 그 원내 의원들의 그 목소리랑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가 좀 틀린 게 많잖아요. 네. 그러면 누굴 따라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당원을 따라요. 당연히 당원 따라야 돼서.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 팬덤들 뭐 이렇게 강성 지지자들의 끌려다니면 그 당이 망한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그것도 자정 능력이 저는 기본적으로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아니 그러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 된 거는 어떻게 설명할 그럼 거예요? 거기도 당심으로 밀어서 그럼 국민들이 잘못한 겁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된 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다 팬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무슨 되죠. 헛소리들 하는 거예요? 팬덤이라고 아니 할 어차피 선출직은요 인기 투표해요. 아니 팬덤 없이 무슨 정치를 합니까? 어? 그 부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부러워서. 예. 그러니까요 한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원들의 뜻을 따르고 당원들과 함께하는 그런 경쟁들을 이제 우리 저 당내 정치인들이 하게 되면 그 우리 소위 말하는 팬덤 정치인들이라든지 이렇게 그 강성 지지자를 하는 분들도 다 당이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합리적으로 수렴해야 되게 있거든요. 거기에 좀 돌출 행동하는 분들은 자동적으로 그 안에서 또 걸러지게 되어 있어요. 강성 지지자라는 말은 우리가 쓰면 안 되고요. 열성 지지자. 열성 열혈 네, 지지자고 죄송합니다. 적극 지지자인데. 왜냐면 강성이라는 말 자체는 조중동이 만들어낸. 그렇죠. 오염된 단어고. 그렇죠. 비타협적이고 굉장히
급진적인 표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동지의 언어는 또 아니죠. 반대로 보면 또 약성 지지 우리가 약하게 지지할 수는 없잖아요. 강하게 지지하는 그래서 열성 지지자라는 네, 말이 열혈 지지자들을 많이 맞은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민주당 문제 여기까지 저희가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또 딴 거 없죠? 바로 윤석열 저걸로 좀 넘어가 볼까요? 에휴. 어제 이틀 양일간 비가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저는 윤석열 씨의 그 발언을 보면서 가장 생각났다는 게 박근혜 씨가 과거에 세월호 참사 때 갑자기 7시간 만에 나타나갖고 중대본에 금형조끼를 안 조끼를 입었냐. 입었는데도 구조가 힘들었나요? 네. 나 그 얘기가 딱 소름 끼칠 정도로 맞습니다. 저는 데자뷰가 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침수가 내가 퇴근할 때 되고 있었다.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택시 타고 가는데 이미 저쪽 막 물 차 올랐다. 방관자적 시각인데 대통령이거든요. 저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게 너무 웃겼고 이게 과연 이게 대한민국의 컨트롤 타워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통령이 맞나? 북한이 도발할 때는 술 쳐드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산불 났다고 밀양에서 난리가 났는데 축구장 가갖고 앉아 있고 어제 저는 저 포구에 저 둘이 앉아서 지하실을 보면서요. 와. 전 소름 끼쳤어요. 맞습니다. 그 지하에 물이 차갖고 저 사진 한 번만 좀 띄워줘 보세요. 저 일가족 3명이 일가족 사망한 곳인데 세 명이 어떻게 보면 사망 현장인데 그 사망 현장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너무 잔인해 보였어요. 그거를 대통령실에서 포스터로 홍보용으로 쓴다니까요. 그걸 홍보용으로 쓴다는. 홍보했어요. 이게 대통령실 자체가 지금 전 소름 돋았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바로 눈앞에서 거기서 수장됐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취약 지역 뭐 침수가 왜 됐냐? 여기 지대가 낮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저거죠, 저거. 저는 저거는 이제 사진이고 저 밑에다가 글씨 써가지고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하면서 대통령실 명의로 나는 포스터가 저 나왔습니다. 그림이요. 정말 저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게 그 자리에서 사람이 죽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걸 구경하듯이 거기서 인터뷰를 하고 현장 지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홍보를 했어요. 현장을 점검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정이 지금 국정 난맥상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특히 이제 그 중에 첫 번째로 인사 참사, 그 뭐 사적 채용 이런 것들이 가장 첫 번째 이제 부정 지지율이 70% 넘는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네. 그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속해서 그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검찰 라인들 육상시라고 하는 그걸 바꿔야 된다라고 육상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뭐 당은 그냥 비대위로 전환하면서 이렇게 이제 수습하려고 하는 것 같고 내각은 이제 박순애 그 장관 저 핀셋 경질 사태로 그냥 그거 마무리하려는 거 대통령실이 그냥 어정쩡 넘어가려고 한다라는 저희가 비판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대통령실에서 인적 쇄신 대신에 홍보랑 정무를 강화시켜라, 강화하기로. 정무라인 강화시켜라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윤석열이 차원에서 수가 이게- 복귀하자마자 언론이 안 도와준다는 그렇지, 얘기를 같은 그게 했거든요. 그거예요. 예. 정무랑 홍보인데 지금 저렇게 바로 이렇게 그거를 또 그 아. 뜻을 저렇게 받아들여서 정말 답답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에요. 예. 시민사회 수석 오늘 인터뷰한 거 보세요. 강승규 씨 한나라당 의원이었었는데 정상적인 시민이면요 저 자리를 지나갈 때 마음 아파하고 그러면서 차마 못 지나가요. 근데 저기 저기는 보면서 인터뷰하면 안 되죠. 봤다가 그렇죠. 돌아서 해야지 정상인 사람인데 이분들 저는 오세훈이랑 둘이 보면서 저 저 동물원도 깜짝 아니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여준다. 재난 구경 위기 난 때. 거예요. 구경. 맞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죽었는데 국민이 죽었는데 저걸 쳐다보면서 우리 집도 수해가 났다. 언덕 위에 있는데도 아크로비스타. 정말 국민 공감 능력도 없고 멘트가 나오네요. 네. 모녀 중 어머니의 뭐 안 보여요. 몸이 불편하셨나요? 네, 불편하셨습니다. 몇 시 뭐 그런 것도 저 이런 것들 보면요. 22시쯤에 주무시다 그랬구나. 끔찍한 얘기를 대통령이라는 사람은요. 있다면요. 예. 제가 만약에 저 현장에 있었다면 앞으로 이런 저지대나 지대가 낮은 쪽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이 지하에다가 주거 공간을 만들지 못하게 해야 된다. 옛날에 민주노동당이나 진보 진영에서 이 주거권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해 갖고요. 이 반지하나 지하에
못 만들게 건축을 바꿔야 된다라는 소리가 많았어요. 정말 대통령이라 그러면 이런 취약계층들의 이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이게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어떤 지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왜 죽었어요? 동네 지나가는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 차서 죽었대요. 아 그래요? 잠들었었구나.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 그러니까 정치인에서 가장 요구되는 게 공감 능력이라는데 공감 능력이 완전 제로인 거죠. 저 자리 가서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퇴근하고 있는데 아파트에 물이 차 오르더라. 그 얘기를 저기가 현장에 앉아서 한 가서 거죠. 한 예. 얘기예요. 거기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시민사회 수석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이 집에 귀가해가지고 뭐 비 오면 상황이- 퇴근 안 합니까 그랬어요. 예, 그것도 상황이 더 나빠진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가장 핵심은 두 가지 발언인데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다. 예. 집무실 옛날에 이거 박근혜가 했던 말이에요. 김기춘이 했던 말이거든요. 김기춘이가. 김기춘 비서실장이 예, 예. 대통령 계신 곳이 대통령이 그러면- 계신 것이 내 집무실이고 계속 재택근무해야지 그러면 폰통령이란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네. 어? 시민수석 저겁니다. 비 온다고 퇴근 안 하냐. 대통령 계신 곳이 상황이시. 강승규 씨라고 예전에 한나라당 의원이었죠. 정신 나간 것들이죠. 아무튼 개전의 정이 없고요. 저 와중에 나온 말이요.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캠프 때도 우리가 그토록 이미 다 하고 있는 거 자기가 앞으로 뭐 저 구인 구직자들이 앱으로도 만날 수 있겠네요. 그 얼마 전 그렇죠. 저 사람이 한 말이 그겁니다. 하천 수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환경부 장관 해봐. 생긴 지가 언젠데요 그거. 그러니까. 와 그 몇십 년 된 거예요. 예, 황당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그 지금. CCTV로도 실시간으로도 하천수위 다리 이렇게 점 미친 거예요 미친 거. 다 보고 있고.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물론 비가 역사적으로 정말 폭우가 엄청나게 내린 건 맞아요. 근데 이런 사고가 미연에 방지 못했다 그래갖고 욕하는 게 아닙니다. 사고는 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의 수습 과정이 대통령답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중간에 비가 와서 잠기는 걸 보면서도 퇴근을 강행했다. 차를 돌렸어야죠. 그럼요. 네. 그리고 이 호우경보는 전날부터 있었고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것은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기상청에서 경고를 했던 겁니다. 대비를 했어야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 한 5시간 지나가지고 첫 번째로 대응 지시했다는 게 공무원들 11시에 출근하라고. 다음 날. 네. 그게 지금 이것도 황당하죠. 사실. 그러니까 이런 일 있으면 밤을 새서라도 열심히 물 수습해라 그래야죠. 뽑아내고 침수 지역 상황 파악하고 공무원들이 하려는 일이 그런 일인데 윤태근 후에 전화로 아크로비스타 에어컨 틀고 집에서 전화 지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 오세훈이는 수방 치수 예산 900억을 삭감을 하고 참 마포구청장은 또 그저 전에 먹방하시고. 박강수 이름을 자꾸 얘기해. 박강수. 그러니까 저 뒤에 제목이 아니구나. 이게 그런 얘기 나오잖아. 이게 뭐야? 그 대통령은 전화 대응. 오세훈은 예산 삭감 대응. 마포구는 꿀맛 대응. 꿀맛 대응. 이런 이제 참. 패러디까지 나오고 있는. 그거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이제 일반 네티즌들이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중앙부터 광역 기초 단체까지 총체적 다 나온 난국인 거죠. 거예요. 네. 총체적 난국. 그러니까 전체가 이렇게 기본적인 공감 능력들이 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란 지금 나오고 말이 있네요. 중요한 박강수 겁니다. 네. 마포구청장 꿀맛 저녁 식사 SNS에 게재 미친 거죠. 마포구 시민 어떤 그 그래도 시민들의 안전 저기는 그래도 사과라도 했네요. 사과. 대응이 더 웃겨요. 술은 안 마셨습니다. 누가 물어봤냐? 누가 술 먹었냐 물어봅니다. 아이고 진짜. 대통령은 전화 대응, 오세훈은 그 예산 삭감 삭감 대응, 그 다음에 마포구청장은 꿀맛 대응. 끼리끼리 논다고. 우리 국민들은 탄핵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탄핵 대응. 예. 인천시장 유정북은 비 오는 날 그날 휴가 떠났다가 심상치 않으니까 어제 돌아왔습니다. 아니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노정열 진짜. 우리 선배님이 말씀하셨듯이 일기예보가 다 있었어요. 아유, 엄청나게 몇십 년 만에 크게 온다고 분명히 왔었습니다. 그럼 대응을 그 수준에 맞게 했어야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인프라는 충분히 있었는데 한마디로 전 정부 지우기 하다 보니까 윤석열은 청와대를 나와서 이 모양을 만들었고요. 청와대는 모든 시스템이 다 갖췄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 거 지우기 하려다가 지금 오세훈은 그러니까. 한강변에 수변 공원 만든다고 디테일 약해지고 공무원들 기강이 해이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참사가 나오죠. 그때 그 오세훈 시장이 지금 강남역이 가장 심각하잖아요. 네네. 그 강남역 가서 오세훈 시장이 작년에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제가 찾아봤더니 강남역 침수 안심하셔도 된다고. 맞아요. 20년에 한 번으로 폭우도 감당할 수준이다. 이렇게 작년 5월달에 가서 이렇게 얘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거기가 지금 저거 됐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아니 자연탓. 사과도 없어요. 그 사람 그렇게 할 사람이네. 20년 만에 오는 정도는 막을 수 있지만 80년 만에 오는 거는 아니, 농담이 아니라 못 그런 말 할 막았다. 사람이야. 맞아요. 네? 참 진짜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근데 전 또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이 정부가 전 무정부 상태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언론에서 얘기 안 해서 그러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정권 잡고 있는데 코로나 15만 여러분들 모르는 지금 코로나 최고치죠, 무감갑에서 그러는데 하루에 코로나로 15만 명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사망자도 엄청나게 초등학생부터 해갖고 늘고 있는데 정부 코로나 손 놓고 있죠. 보건복지부 장관 없죠. 여기에다가 이런 수해가 나고 물난리가 나면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번지는 게 전염병이에요. 그거 총괄 책임장이 행안부 장관이거든요. 예. 행안부 장관이 재난 관리에는 관심이 없고 경찰국 장악에만 그렇죠. 관심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엄청난 무정부 상태입니다. 무정부 상태예요. 지금. 행안부가 행정안전부잖아요. 그럼요. 네. 재난 총괄 본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을 그 경찰국 치안감, 그러니까 정치권 안정만 생각하는 거예요. 진해 정권. 국민의 안전은 뒤로 한 채 이게 지금 국가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됐다고 저는 어떻게 이렇게 세 달 만에 우리가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호불호가 갈리고 과거에 어떤 반대편에서 욕도 먹고 그랬지만 코로나나 이런 대응하는 거 했을 때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갔었어요. 그만큼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럼요. 지금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 물난리로 시작했던 윤석열 정부의 위기 대응을 보면요. 국민들은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어떤 일이 닥칠 때 이 정부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자체가 국민들이 불안감 자체가 이 무정부 상태를 연상케 하는 국가 시스템의 붕괴에서 지금 시작되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이 피해는 모두가 국민이 본다. 네. 너무 안타깝다. 뭐 이렇게 지지율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거 반영되면 이제 10%대예요. 제가 보면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우리 경찰국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이 경찰국 설치, 이 김순호 치안감 어떻게 보면 이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신군부의 뿌락치. 예, 한마디로 이 사람도 노동운동을 하다가 그 당시에 치안본부에 끌려가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나오자마자 경찰의 특채로 어떤 승승장구를 하다가 이런 기록들이 국가기록원에 공개를 해야 된다. 국가 자료가 있다. 이거는 어떻게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이 좀 소개를 좀 시켜주죠. 김순호 치안감 예. 경찰국 설치 자체가 위법 아닙니까? 근데 경찰국 설치 자체가 뭐 시행령이라는 게 위법이라는 거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직이죠. 법제처장 네. 검찰 출신. 네. 그 사람은 그 국가경찰위원회가 그 심의 의결기구인데 자문기구라고 잘못 그 해석해줘가지고 이렇게 그냥 저기 경찰국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전부 잘못됐다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이완규 법제처장이었죠. 예. 확인돼서 일단 그거는 당연히 변호사였죠. 이제 저는 뭐 그 법적으로 다퉈야 된다고 보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그리고 권한쟁의까지 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네. 그러면 거기다 더 우리 국민들 공분을 사게 한 거는 경찰국장으로 임명한 김순호 치안감이에요.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저기 전두환 대통령이 80년도에 이제 체육관 선거를 이제 저 군부 정권 이렇게 시작하면서 81년도에 이제 학생들이 엄청나게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전국에서 막 봉기하듯이 일어났잖아요. 그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했던 게 이제 81년도에 그 이제 운동권 학생들을 잡아다 강제 징집한 거죠. 징집한 다음에 군대 보내고. 예, 거기서 이제 그 세뇌 교육하는 거죠. 녹화 2년. 사업이라고 하죠. 녹화 사업에 녹화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뿌락지를 활용하는 그런 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노태우 정부 때까지 이어졌대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선도 공작이라 해서 이름만 바꿨지만 똑같은 내용이 이제 이어졌다는 건데 이 김순우 치안감도 네. 그 이제 녹화 공작에 처음에 피해자이었지만 이제 변절자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 변절자로 바뀌어서 성균관대 내에서 있었던 5개 서클들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보고했다 이런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본인은 그 인노해라고 그 저기
인천 부천에서 했던 노동단체 그 활동을 같이 88년도부터 하다가 이제 89년도 4월에 갑자기 이제 잠적이 되었는데 네. 그때 딱 보니 그 시기에 전부 다 잡혀 들어가서 뭐 저 진짜 체동 열사는 예, 심각한 고문 후유증으로 본인이 분신을 했죠. 예, 자살까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람을 추천한 사람이 탁하고 쳤더니 억하고 죽었다라고 박종철 고문치사 했던 그 문안 작성한 사람. 네. 경감이 이 사람을 추천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염려하고 있는 것이 그 31년 전에 치안본부의 그 폐해 때문에 경찰청 많은 그 투쟁 속에 경찰청을 독립시켜 놨는데 그렇죠. 이 시행령을 통해서 입법하게 경찰국을 다시 부활시켜 놓고 그 경찰국장을 임명한 사람이 바로 그 대공 가장 그 상징적인 그런 행적을 했던 사람을 경찰국장으로 또 임명했다는 거는 이게 무슨 그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31년 치안본부 시절로 돌아가겠다라는 그 의도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장 나쁜 기구를 만들어서 가장 악질을 갖다 앉힌 거예요 지금. 예. 근데 거기에 그거에 대한 답변, 그 윤익은 경찰청장 내정자의 답변하고 이상민 장관의 답변 더 가관이에요. 몰랐대요. 30년 전 일이고 개인적인 일이라는. 예. 그러니까 참 아니 지금 알았으니까 지금이라도 경질시키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민주당 차원에서 이거는 입법을 통해서 경찰국 설치나 이거는 국회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어요? 이걸 가처분이라도 걸어갖고 뭐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경찰국 신설에 브레이크를 좀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 지금 그 법적인 조치는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단계이고 그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 김순호 치안감이 그 이제 신군부에 프락치했던 활동들이 국가기록원에다 보존이 되어 있대요. 오. 그러니까 그거를 까면 예전에 그 안기부나 이쪽에서 다 뒷조사했던 내용들이 있겠네요. 예, 국가기록원에 지금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사실 나온 내용들도 그게 흘러나온 건데. 근데 예. 그게 30년이 지나서 공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아니 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걸 공개하라고 오늘 제가 그 비대위 발언에서 공개 발언을 했는데 예. 당연히 공개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김순호 차장관 뭐냐면 기억이 안 난대요, 자기도. 그럼 기억나게 해줘야죠. 그렇죠.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서로 기억나게 해줘야 되겠군요.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 국민의 힘이 정부 여당이 지난번에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하고 그 흉악범 북송 추방 사건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SI 정보다 까자고. 그렇죠. 대통령 기록물도 열람하자고 주장했던 그 정부 여당 아닙니까? 이거는 뭐 국가기록원 정도 기록이야 당연히 이건 뭐 얼마든지 열람하고 그렇게 오픈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네. 그래서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하긴 해야 됩니다. 이거는. 네. 참 윤익은 청장 임명 강행했고 뭐 저는 여러분들 요즘 경찰 쪽에 제가 얘기를 좀 들어보다 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뭐냐면 이게 경찰 갈라치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장악을 했어요. 한동훈이가 검찰총장 대행 역할까지 다 하고 있으니까. 근데 혹시나 김건희 사건도 사실 경찰 조사에 의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언론사에 흘러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14만의 경찰을 모두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국을 만드는 이유는요. 진짜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는 경찰들을 경찰국에 모아놓고 경찰이 경찰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기고 여기저기 또 경찰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편이냐 아니냐 이거를 가려내기 가장 좋은 거야. 가장 충성스러운 애들을 경찰국에 데리고 와서 정치적인 사건들을 다 수사시키는 거죠. 경찰국에서. 제가 보면 이런 경찰을 또 갈라치기 하고 그래서 윤석열이나 누군가가 이 갈라치기 프레임을 잘 쓰는 게 경찰대의 어떤 그 또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의 갈라치기가 먹혀 들어간대요. 경찰 안에서도 왜 경찰대 출신은 나오자마자 무궁화 하나 달고 파출소 소장하냐 6급인가요? 뭐 하냐 그런 불만이 있었대요. 일반 순경 같은 경우에 9급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경찰대를 비판함으로써 그런 경찰 갈라치기 그리고 마음에 충성스러운 경찰들은 경찰국에 모아놓고 지금 그런 프레임이 작용한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힘당 문제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호영 비대위가 사실상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주호영 비대위가 순항할 것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여기에 오늘 제가 좀 쟁점이 뭔가 봤더니 주호영 비대위 그리고 권난동 원내대표, 권선동 이분들이 비대위원으로 참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원래 당연직이었거든요 비대위. 근데 이것도 좀 안에서 말이 많은가 봐요. 권선동은 이미 물러난 사람이기 때문에 비대위원 자격이 없다. 그랬더니 어떤 기자가 권선동에게 질문을 했더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좀 신경전이 펼쳐지는데 거기에 이제 또 하나 첨언하면 이준석이 지금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했다고 합니다. 왜 온라인으로 했냐? 또 그 기자회견하고 뭐 이렇게 하면 지금 물난리가 났는데 이슈를 끌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 윤석열이가 온라인으로 자기 그 징계가 부당하다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했었거든요. 이준석 씨가 온라인으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인용이 되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여러분들 되게 웃긴 게요. 원래 윤석열 정부에서 어제 뭘 하려고 그랬냐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아파트 새로운 공급 계획을 발표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했죠. 아니요. 밀었죠. 폭우 어제 때문에. 폭우 때문에 밀었다고 했는데 굉장히 그 폭우에 신경 쓰는 것 같이 하면서 국토부 장관이 밀었는데 그거 안 했나요? 네, 어제는 밀었는데 윤석열 그러니까 국힘당에서 저 그 무슨 대회죠? 무슨 대회였죠? 전준이었나요? 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는 강행을 해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뭐죠? 주택 공급보다 이준석 날리는 게 더 급한 거예요. 아무리 폭우가 내려도 전국위원회는 열어갖고 이준석을 날려야 된다라는 의지가 강하게 나와서 어제 주호영 비대위가 체제가 사실상 탄생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이준석 가처분 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볼 때는 뭐 반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먼저 우리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네. 근데 몇 가지 그 배현진 따위들이 이제 사퇴 쇼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가 굉장히 심대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법부 지금 현황을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기각될 확률이 조금 높다고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문자가 공개됐기 때문에 근데 이 가처분은 여러분들 되게 빨리 나오는 거라서 근데 어쩔 때는 또 의회에 어떤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인용되면 우리 국민으로서는 저 집안 인용되는 순간 다시 이준석이는 복귀하게 되고 비대위는 사실상 전국위원회에서 나눴던 그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완전 경랑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데 먼저 주호영 비대위 체제 어떻게 보세요? 우리 같은 정치인으로서. 일단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준석 그 대표가 이제 전 대표죠. 해임됐으니까. 전 대표가 가처분을 했잖아요. 네. 가처분 결과에 따라서 요동치겠죠. 근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이 비대위 기간이 언제까지냐, 그 비대위의 성격이 혁신형이냐 관리형이냐 이거 가지고도 지금 벌써부터 논쟁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혁신형일 경우에는 뭐 어떤 당헌동기 개정을 통해서 어떤 개혁을 하는 거고 관리형은 전당대회까지만 관리하는 거냐? 네, 한두 달 정도에서 그렇죠. 전당대회 바로 하자라는 게 이제 관리형이고 혁신형은 이제 한 5, 6개월 정도를 예상해서 이제 그 5, 6개월로 혁신도 좀 해가면서 혁신 관리형 비대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전당대회 준비도 하고 이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올리는 것도 하고 내용 같은 것도 좀 수습하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같이 하는 그런 식의 이제 그 당 혁신을 통해서 혁신형 비대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제 혁신형 비대위를 하기를 바라죠. 뭐 저 관리형 하려면 뭐더러 나를 뽑았냐? 그냥 선관위 뽑아서 선거하면 되지 그렇죠. 이런 거고. 뭔가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거죠. 예, 근데 이제 권성동 원대도 그 주호영 비대위원장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월 달부터 바로 예산국회 시작되거든요. 네. 할 게 진짜 많거든요, 국회가. 그렇죠. 근데 그거를 국정조사도 시작하고. 그때 전당대회를 하느라고 한두 달 소진해 버리면 국힘당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엄청 자자할 거거든요. 그런 이제 현실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성공적인 그걸 꿈꾸지 않겠어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 같고 또 제2의 하나는 김종인을 꿈꿀 수도 있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윤석열이 이준석이죠. 이준석 전 대표를 그 이제 혁신형 비대위를 통해서 이제 전당대회를 내년 1월 이후에 치르면 이준석 전 대표도 출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길을 열어주면서 좀 이렇게 가처분이나 이런 거를 좀 치하시키고 이렇게 좀 정치적인 수습을 좀 도모하려는 계산도 밑에 깔려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제 그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생각하는 게 잘 됐을 때에 그렇다는 거고 제가 보니까 벌써 김기현이나 뭐 안철수나 등등 네, 차기 당대표 후보군으로 뽑히고 있는 사람이 나국상, 김기현, 네. 그다음에 안철수, 나경원, 네. 안철수, 김기현 이렇게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조기 전도 계속 주장하고 있으니까 또 계속 흔들러 되겠죠. 흔들러 되는데 좀 전에 이제 그 가처분과 관련해서 지금 저는 사실 반반으로 보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법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법적인 해석만 가지고 가면 가처분 받아들일 가능성이 되게 높대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전당대회 통해서 뽑혔는데 지금 전국위원회가 그거를 낮은 것이 높은 것이 해임시켜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 절차적인 하자도 있다. 왜냐하면 최고위원들이 사퇴했는데 그렇죠. 표결을 다시 들어와서 또 표결을 해버렸어요. 오,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그쪽은 그거 전문이에요. 미디어법 통과시킬 때 이상윤 국회 부의장이 안 됐다가 다시 들어오라 가지고 다시 표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이제 권리를 침해를 했다는 거죠. 해임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냥. 그 당대표에서 해임을 시켜서 이런 것만 따지고 보면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 또 이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법부에서 잘 이렇게 관여를 안 했다라는 판례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근데 그것도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의외로 사법부는 그런 거 다 감안 안 하고 그냥 법대로 그렇죠. 판결하는 법률상 경우가 하자가 있나 없나만 보겠죠. 많다고 또 그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당대표 해임이라든가 이 상황이 걸린 거는 흔치는 않았어요. 보통 의원급들이나 뭐 일반적인 대회 그 과정에서 있었던 것은 기각 인용 여부를 결정했는데 그런 경우는 아마 거의 최초일 겁니다. 저는 아까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께서 내년에 주호영 비대위가 이준석의 출마를 열어줄 수 있다.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이건 대통령의 의지, 권선동이가 그 문자 노출을 한 거는요 경찰의 수사 지휘를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이렇게 단호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현재 이준석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니들 알아서 기어라는 저는 수사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절대 그러니까 이 급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준석을 반드시 해임시켜야 되는 이유 결국은 이준석이 내년 복귀도 못하게 하려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게 넘기는 순간 이준석은 이제 당권 정지가 되잖아요. 아주 뭐 강간 성희롱 이쪽에 성추행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준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일련의 사태가 벌어지는 거고 저는 그 이후에 이준석은 지금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준석의 존재감이 더 커졌어요. 이준석이 지금 전국 지방을 돌면서 왜 당원과 지지자들을 만나겠어요. 저는 이준석이는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가장 아니라고 국민의힘의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이준석이 사실상 해임되고 이준석이가 앞으로 갈 데 없고 앞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야 돼요. 그럼 이준석이 앉아서 당할 리가 없습니다. 그럼 이준석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다? 자기 지지자들을 전국적으로 만나는 건 뭐예요? 신당 창당은 할 요건은 전국의 대의원 1000명 이상의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있어야 돼요. 앉아서 당하지 않겠죠. 국민의힘에서 가장 아파하는 게 표의 분산이에요. 이준석이 신당 창당을 하는 순간 2030의 지지자들은 다 빠져나갑니다. 나름 이준석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그러면 이준석은 당대표로서 국힘당과 싸우겠죠. 엄청난 싸움을 할 겁니다. 그러면 2024년 선거를 앞두고 이준석이를 다시 러브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합당이나 어떤 제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이는 이번에 인용이 돼도 이준석은 좋고 인용이 안 돼도 이준석은 버림받았다. 피해자의 느낌이 오기 때문에 이준석을 응원하는 세력들이 더 결집한다고 제 나름 분석을 합니다. 야, 그 아주 새로운 분석이네요. 저는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처음에 그거에서 동의를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 있다라는 거는 뭐 거의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부러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준석 전 대표 징계 먹었을 때 의총 바로 열어가지고 그렇죠. 직무대행 체계로 간다 이렇게 해서 그 딱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한 이후에 쭉 오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상황 변동이 있는 것도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 문자 자기 내부 총질 이 문자 한 번 이후에 갑자기 또 상황이 확 바뀌면서 진짜 속전속결로 이렇게 와갖고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해임시켜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이제 우리 총수님께서는 이제 그 형사 사건으로 기소시킬 것이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고, 100%예요.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첨예점을 찾지 못해서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내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100% 기소시킨다고 이렇게 전제한다니까 그렇게 만약 그런 전제라면 대통령이 제거를 원해 보여주고 그럼 그냥 알아서 기여하는 거거든요. 그런 전제라면 뭐 그 혁신형 비대위가 되더라도 이준석 대표는 못 나오겠네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준석이는 자기 살 길을 도모하기 벌써 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국을 돌면서 지지자들 왜 만나겠어요 갑자기. 당원권도 없고 모든 해임된 신당 창당 하겠다 그러면 가장 뜨악하는 거는 국민의힘이거든요. 근데 정치권이 정말 참 좀 비정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그 임명됐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지금. 그죠? 다 최고위원들도. 예. 그럼 말은 다 과정과 심지어 박민영 청년 대변인도 청와대로 갔어. 대통령실로 들어갑시다. 네. 아니 그 전부 다 말은 과정과 절차는 잘못됐대. 잘못된 건, 잘못된 건 한기호 맞는데, 사무총장. 하나같이 다 맞는데 그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라, 여기서 멈춰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훗날을 도모하라 그러죠. 늘 저쪽 정당의 특징이 있잖아요. 권력이 있는 곳으로 사람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가장 다른 점이에요. 권력 있는 쪽으로 움직이는 집단은 저쪽이다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저희는 이준석 씨가 어떻게 가처분을 걸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가처분 걸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사실 조용히 퇴장을 원했는데 이준석이는 지금 보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이준석도 화날 만하죠. 갑자기 성상납으로 밀어붙이고 대선 때 써먹고 누가 봐도 이거는 토사구팽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이준석이도 갈 때까지 가자는 거예요. 이준석이 잃을 게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거 같아. 이제 여론전 핍박받는 이미지 만들어서 신당 창당하면 딱 젊은 정당 하면 저 정당을 잡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모두 선거를 다 깨지면 2024년을 앞두고 이준석에게 공천권을 준다는 약속을 하고 너한테 뭐 3-4석 주겠다 합당하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힘은. 근데 더욱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지켜보는 건 굉장히 좋은데 민주당 안에서도 또 제가 볼 때는 또다시 여기저기서 신당 창당 소리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열린민주당 사태 시즌 2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우리 두 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2024년 총선은 몇 당 체제로 선거를 치를 것 같냐? 저는 적어도 4당. 그러니까 정의당과 무슨 작은 소수 정당 빼고 저는 민주당에 또 다른 어떤 아류작들이 하나 나오고 국민의힘도 아류작들이 하나 나오고 그래서 또 4당 체제의 선거가 저는 다시 리턴 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비슷한 생각이에요. 좀 방지해야 돼요. 항상 대통령 뽑히면 대통령이 당선되면 당이 하나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합 집산해 갖고 이제 윤석열 당에서 하나 좀 만들려는 요구들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분들 우리 늘 월요일 수요일 이렇게 나오셔갖고 따끈따끈한 민주당 비대위 소식 그리고 현재 정치 상황을 잘 분석해 주시는 김현정 위원장님의 유튜브가 10,000명을 드디어 돌파하고 평택 김현정이라고 치시면 여러분들 김현정 TV 유튜브에 평택 김현정 TV라고 치시면요 여기서 다 하지 못한 말들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이 여러분들 많이 얘기합니다. 현재 구독자 11,600명을 돌파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12,000명 좀 만들어 주시면요 우리 더욱더 원외 위원장이시지만 정말 민주당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이재명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숏도 다 저런 게 올라가 있네요. 김현정 위원장님 여러분들 구독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 짚은 거 있나요? 거의 다 오늘 많이 짚었죠. 중요한 건데 이 윤석열 정부가 진짜 잘하는 게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없는 게 부자 감세하고 재벌 대기업들한테는 법인세 감면해 주면서 정부가 꼭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요소의 땅이라든가 정부의 이 재산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든지 추경호가 팔아가지고 그 공공기관도 그렇고 각 그 부처에
돈 만들어내라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국가 재산을 팔아서 지금 세수로 확보한다는. 아니 언제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나라 땅 팔아먹는 건가요? 예. 그거 사는 게 민간이 살 텐데. 창조 경제네요. 아주 정말 이거 매국노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이거 하도 큰 게 많아서 그런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가 이슈로 그 보고 있어야 됩니다. 16조가 뭔지 얼마나 그 필요한 돈인지 몰라도 국유지를 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또 우리나라는 또 부동산 상승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한번 또 따로 네. 저희가 받도록 하고, 여러분들 저희 개혁국민운동본부 13분만 저희 정기회원에 가입해 주시면 다시 4,000명 복귀를 합니다. 저희 개국본 정기회원은요 1877-0523 18 좀 5월 나중에 23일. 우리 PD님들 개국본 회원 영상이랑 그 홍보 영상이랑 그 좀 만들어 주세요. 개국본 정기회원 가입은 1877-0523. 그리고 여러분들 일시 회원도 있습니다. 국민은행 계좌가 있고요. 이 방송 끝나시면요, 누군가가 개국본이라는 조직이 없어지면 가장 좋아할 사람들이 있어요. 윤석열은 제가 볼 때는 용산에서 끝장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국본 정기회원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개국본 계좌회원은 국민은행이고 924101-00 030971 민주주의의 마지막 시민, 가장 센 조직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개국본 많이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됐나요? 그리고 개국본 TV 구독도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오늘 7시 저녁 7시에 새로운 에피소드로 역사학자의 시대 읽기, 오늘 어떤 주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저녁 7시에 전용 박사님과 하는 역사학자의 시대 읽기,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우리 노정일 방송님 한 말씀 해주시고, 김현정 위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박순애 장관 나갈 때 한마디라도 뭐 할 줄 알았더니 제 불찰을 나가면서 인적 쇄신 신용 내다가 갑자기 폭우가 나서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다 드러났습니다. 아마 10%대 후반까지 떨어지면 정치적, 사회적 탄핵 상태에 돌입을 할 텐데 민주당께 강력히 요청을 합니다. 검토하고 준비만 하시지 마시고 빨리빨리 진척을 시켜서 성과를 내주기를 간절히 주문합니다. 네. 네,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 네, 지금 경제와 민생이 파탄난 거는 이미 다 뭐 수치로 다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 비롯해서 내각까지 전부 다 지금 총체적인 그 난국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 정부는 전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국정기조 전환하고 인적 쇄신하고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이상한 뭐 사진 갖다가 홍보 강한다는 취지로 저렇게 국민들 공분만 사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그 법인세 인하라든지 또는 부자 감세 등을 통해서 줄어든 그 세입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정말 터무니없는 국유 재산을 매각하겠다는 이런 정말 얼토당토하는 발상을 하고 있는 이런 정부이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30조 원을 낮춰서 잡았어요. 그거는 그건 무엇으로 충당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건데, 그 지출 구조조정을 어떤 거로 할 것이냐 하면은 예상되는 것이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을 지우는, 예를 들어서 그 왜 한국판 누들 했잖아요. 그 예산을 그 구조조정한다든지 또는 지역화폐 이런 거를 축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제 지출 구조조정에서 이제 예산도 줄이면서 결국은 전 정부의 사업에 칼질을 하겠다는 게 사실 더 큰 의도가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정말 그 뭔가 문제된 것들을 본질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보다는 다 전 정부라든지 또는 뭐 그 새로운 그 갈등들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이렇게 자꾸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정부 여당의 태도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또 그냥 그런 비판들은 비판하되 우리가 할 것들은 따박따박 우리가 더 나서서, 오늘도 이제 3시에 우리 저는 방송 때는 저는 못 갔는데 지도부에서 구룡마을 이재민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이제 현장도 찾아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 해 나가고 또 정치적으로 대응할 것들은 또 세게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였을 때 국민들의 지지가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윤석열이 가장 무서워하는 시민단체는 개혁국민운동본부입니다. 윤석열이 과거 후보 시절에 서초동을 무조법
무법천지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가장 무서워하는 시민단체 개혁국민운동본부는 그 어떤 외부의 이간질과 갈라치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가장 나설 때 맨 앞장서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 시민들과 개혁국본 회원 여러분들이 같이 할 것입니다. 네, 두 분 장시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